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오후 4시를 넘었습니다. 이영훈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사장님이고 이승만 학당 교장 선생님이고 작년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서 퇴임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승만 하면은 맨 먼저 떠오르는 우리 이영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야기 주제는 올해가 건국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 정부에서 건국일로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의 출발점으로 봐야 된다. 이런 역사관의 변화 속에서 올해가 건국 70주년이 되지 않고 해서 전혀 기념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국, 대한민국의 생일 문제를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이영훈 교수님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지곡서당에서 한문을 공부를 하셨고 한신대 성균관대학교를 거쳐서 2002년 이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셨고 유명한 책은 조선 후기 사회 경제사, 수량 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 후기, 대한민국 역사, 그리고 최근에 내신 책이 한국 경제사 그리고 1, 2권입니다. 1, 2권인데 이 페이지 수가 엄청납니다. 합쳐보니까 1300페이지를 넘었더라고요. 예. 우선 이 책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예. 필생의 이 라이프 워크 같은데요. 예, 예. 제가 작년 2월에 정년을 했는데 그 정년에 임해서 그 2달 전에 이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책을 쓴 지는 한 15년이 넘었고요. 제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 논문을 한 150여 편 썼는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한 통사로서 총합을 해서 물론 제 논문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남의 연구 성과를 많이 참조를 해서 한국에서 이 시작이 청동기 시대부터입니다. BC 10세기부터. 그렇죠. 그래서 지난 크게 말해 3,000년, 구체적으로는 지난 2,000년에 한국인의 경제 생활의 역사를 한번 통사적으로 쭉 훑어내려온 그런 책으로서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됐건 못 됐건. 근데 이 책을 다는 안 읽어봤는데 읽어보면서 느낀 소감은 그동안에 우리가 한국사 신론이라든지 주로 정치 중심의 역사를 읽다가 이걸 읽으니까 여기는 바로 이 우리 민족의 삶, 백성들의 생활 그게 다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책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 줄 한 줄 다 자료적 뒷받침이 오면 한 줄도 나갈 수 없는 그 자료가 이렇게 백업이 되고 했는데 여기 써있던 대로 3,000년 한국 사람들의 3,000년의 경제 살아가면 좀 딱딱한데 결국 한국인들의 3,000년의 삶을 추정한 거죠. 그렇죠. 경제적, 사회적. 그러니까 제가 가장 중시한 건 촌락과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촌락과 가족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사회 형태인데, 그리고 원초적인 경제 생활이 이루어지는 단위인데, 그것의 역사적 변화를 전개 과정을 추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중심의 이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빙산 일각 드러난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이 바로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을 읽어야 비로소 오늘날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한 3,000년의 시간적 배경이 잘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한번 흥미롭게 우리 독자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기회는 따로 한번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마침 한국경제신문에서 저 책을 초청을 했어요. 한 60회에 걸쳐서 연재를 해달라 해서 2주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잘 됐네요. 한국경제신문을 한번 보십시오. 매주 토요일에
내일은 그러니까 3회 연재가 나갑니다. 60회를 계획하고 예, 있으니까 예. 이걸 아주 쉽게 푸는 거죠. 아주 예. 좋습니다. 한국 경제 연재를 보시면은 이 1377페이지인데 이것을 아주 쉽게 요약해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으니까 정말 이걸 읽어보면 참 유식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예, 과찬의 말씀. 근데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국가의 탄생, 국민의 탄생, 개인의 탄생. 즉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니까 드디어 개인의 자유가 확보되고 해가지고 개인이 탄생한 것 같은 탄생했다는 그런 표현이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개인이라는 말도 없었고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간 그것이 그리고 자기 문제는 자기가 처결하는 사적 자치의 주체 그게 이제 민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만 그런 그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한 인간이라는 개념은 조선시대에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임금이 있으면 신하가 있고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고 하는 그런 상하 그리고 백성이고 그죠? 그렇죠. 국민이 아닌 백성이고 상하 위계의 신분제 사회고 그 위계를 정당화시키는 충효 뭐 이와 같은 윤리가 발달한 사회죠. 그런데 개인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 개인은 20세기 들어와서 성립을 했고 이것이 이제 국가적 체제의 일환으로 이게 성립하는 것은 역시 대한민국과 더불어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10조가 헌법의 뭐 심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다음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개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처음으로 우리 한국사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물론 그 앞선 시기에 그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고 동화하고 병합하기 위해서 그 일본의 그 법제를 실시했을 때도 비슷한 말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일제는 한국인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개인은 대단히 불완전한 개인일 수밖에 없었고 완전한 형태의 근대적 개인이 성립하는 건 대한민국과 더불어서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국가 하면은 이거는 뭐 국가주의 이래서 개인 무시하는 걸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우리 헌법은 개인과 국가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맞습니다. 놓는 아주 이런 감동적인 그 문장인데 헌법 10조가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라고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역시 국가가 설립이 되고 그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였다는 데서 연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 기점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처럼 너무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광복절 1회, 2회 광복절도 건국기념일 행사로 하다가 어느덧 이게 해방기념일로 성격이 바뀌어버리고 드디어 몇 년 전부터는 그것을 건국일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1998년 8월 15일을 김대중 정부조차도 건국 50주년 행사로 기렸고 2008년 8월 15일을 이명박 정부도 건국 60주년 행사로 기렸는데 그걸 다 까먹어버리고 드디어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올해는 건국 70주년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이런 비상식적인 게 뭐 정책화되어 버렸었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번 무슨 계기가 있어서 매 48년, 58년, 68년, 78년, 88년, 98년, 2008년 8월 15일 신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때마다 다 건국 10주년, 20주년, 30주년 다 행사를 했죠. 전부 건국으로 한 거죠. 민간. 그때 특별히 건국이라는 용어를 강조하고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1998년은 김대중 대통령이 건국 50주년 행사를 아주 거창하게 했습니다. 정확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60년 그 건국 60주년 행사를 이명박 정부가 2008년에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야당이 따로 예, 했죠. 예. 그때부터 그 이제 불씨를 제공한 사람이 단국대학의 한시준이라는 역사학자입니다. 예, 예. 이 사람이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예. 한 개인의 학설이 제기되었는데 그것을 그 민주당이 그 당론으로 채택하고 예. 그다음에 저 광복회라는 단체가 또 그걸 또 주장을 채택하고 하고, 예. 그래가지고 2008년 건국 20주년 행사를 보이콧하고 예. 헌법재판을 제기를 하고 예. 따로 그저 백분 기념관에서 이제 그 정부 기념식을 보이콧하고 따로 행사 그 광복절 기념 행사를 했죠. 예. 그래서 문제는 한시준이라는 역사학자가 문제입니다. 예. 한 역사학자에 있어서 역사가 이제 뒤집어지는데요. 예. 다른 단체나 정당의 예.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러면은 저는 한시준 교수에게 예전에 그 공개 질의서 비슷한 평론을 하나 썼습니다만 예. 당신이 역사학자 아니냐? 1919년 건국설을 제기하려 그러면은 예. 역사학자는 역사적 사건이 기초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1919년에 3.1운동 이후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결성된 걸 두고 예. 우리가 나라를 세웠다고 주장한 어느 역사적 인물이 있느냐? 그렇죠. 정치 세력이 있느냐? 그렇죠. 그 임시정부는 안창호 선생이 주도해서 세운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다음에는 이승만 초대 초대 대통령, 대통령. 그 다음에 초대 국무총리가 이동희, 예. 기타 많은 뭐 사람들이 거기에 예. 참여했습니다. 예. 뭐 여운형, 김규식, 다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참여를 했는데 신채호,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나라를 세웠다고 주장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한 거죠. 예, 예. 예, 우리가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이 나라가 1948년에 대한민국으로 이어졌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근데 일개 역사학자가 역사적 해석을 달리하면서 그렇죠. 1919년설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학설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학술요. 팩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팩트가 있어야 해석이 있는 건데. 예. 예. 팩트도 없는데 당신 혼자 멋대로 이것저것 갖다 놓고 임시정부가 저 연호를 썼다든가 무슨 정부적인 행위를 했다든가 예. 이런 몇 가지 이 어떤 그리고 미국도 1774년에 독립선언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독립을 쟁취하는 거는 10년인가 20년 뒤가 아니냐. 이런 얼토당토한 논리를 갖다 대면서 이제 그 설을 성립시켰는데 이 정략적인 이해관계로 그 야당이 채택을 하고 드디어 여당이 되니까 지금 이제 그것을 공식화돼 버렸습니다. 예, 하고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문제입니다. 예. 역사학계가 문제고 이런 말도 아닌 게 정책화되는 것은 더 아주 공포스러운 겁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생일이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지난 60년간의 역사를 그렇게 간단하게 부정해 버릴 수 있다는 것. 그럼 한국 그 지성 사회의 그 천박성이랄까, 정치의 기주의적이랄까, 정략적 성격이 여기에 덧없이 들어가 있는 노골적으로 폭로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게 아니고 서쪽에서 뜬다는 주장을 반박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슬픔도 드는데 일단 그게 국가 정책으로 돼버렸으니까 반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제가 아니라 너무나 상식적으로 본인들이 임시정부로 했으니까 임시정부인 것이고 임시정부가 아니고 건국이라 하면 건국 이후에 독립운동한 거는 그 분리주의 아니면 반역자인데 그럼 김구 이승만이 반역자 아니면 분리주의자라는 이야기가 되고 또 만약 그때 건국을 했으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국적법이라도 있었는지 여권이 있어야 될 것 텐데 여권도 없고 그러다면은 대한민국은 건국됐는데 3천만 한민족은 일제 순응하면서 살았다.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반역자 후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워낙 말이 아닌 건데 다만 이걸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걸 기어코 부정하는 것은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한 데 대한 불만. 예. 두 번째는 이승만이 주도한 데 대한 불만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요렇게 한역사학자가 이 제기한 것이 이렇게 이제 국가적 공식 기억으로 채택되는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은 1987년에 그 오늘날의 헌법 소위 그 제9차 헌법 개정 때 헌법 전문에 그 3.1 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고라는 그 말이 들어가는 게 이제 화근이 된 겁니다. 그 말은 당시에 고려대학 총장을 역임하신 김준엽이라는 분이 그 이분이 그 학도병으로 갔다가 탈출을 해서 장준하 선생하고 같이 그 이제 자기의 그 개인적인 이력도 있고 김구성생의 그 비서까지 하신 분이고 그런 분이 그 임시정부를 현창하기 위해서 그 이전 헌법에는 그런 역사 서술이 없었습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걸 그거를 당시 그 여당 민정당의 이종찬 헌법개정위원 이분은 자기의 그 할아버지가 그 임시정부 출신이에요. 이회영. 뭐 그런 가정의 내력도 있고 또 당시 야당의 이중재 헌법개정위원 이런 사람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국민적 공론을 충분히 거치지도 않은 채 그냥 그 몇 사람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해서 건립된 나라인 것처럼 헌법 개정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당시에 이게 한번 심각하게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안 됐죠. 민주화 그 운동의 여파에 그 신경을 못 쓰던 겁니다. 못 쓰고 몇 사람의 업무적인 로비와 합의에 의해서 나라의 역사의 줄거리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세월이 이제 이렇게 20년씩 30년씩 지내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마치 개성해서 세워진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 헌법 개정을 그렇게 경박하게 했다는 게 이제 화근입니다. 근데 이제 화근은 화근대로 이제 인정을 하고 그럼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게 뭔가라는 걸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중요한 말씀이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을 때 중국에 있던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우리가 임시정부로서 법통을 지닌다. 장차 새로운 나라를 건립할 법통을 지닌 단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법통이 거기서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새로운 나라를 이미 세웠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고 독립운동가의 단체, 망명가의 단체인데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과도 정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과도 정부의 역할을 임시정부가 독점적으로 정통적으로 맡아서 수행할 법적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법통을 주장을 했죠. 근데 돌아온 주장하니까 미군정이 그런 법통은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개인 자격으로 환국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과도 정부로서의 법통을 인정받지 못한 채 개인 자격으로 환국을 했는데 김구성생이 미군정을 한번 부정해 보려고 쿠데타를 시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좌절을 하죠. 좌절을 하고 나서는 이제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비상국민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그 남조선 대표 국민 민주의원이라는 걸 구성을 해서 미군정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고 사실상 임시정부는 거기서 해체가 됩니다. 뿔뿔이 흩어서 그 다음부터는 각계 행동을 하고 강요회의를 소집한 적도 없고 심지어는 임시정부가 갖고 있던 뭐 국세나 서류 같은 것도 다 분실을 해버리고 막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법통이란 건 원래 그런 뜻으로 쓰인 말이고 그게 결코 대한민국의 건립으로 이어지는 권위로서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역사적 사실이 그랬다 하는 것을 제가 좀
그래서 그 김준엽 씨가 아주 잘못된 표현을 그렇죠. 헌법에다 법통 집어넣어요. 대신에 예. 뭐 정신을 개성하고 이 정도로 했으면 괜찮은데. 그게 원래는 독립 정신을 개성하고 독립 정신을 그렇게 개성. 돼 있습니다. 예. 3.1 운동의 예, 거룩한 독립 정신을 개성하고 예.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원이 3.1 운동에 예. 있다는 걸 밝힌 건데 예. 그걸 넘어서서 그만 임시정부의 법통으로 한정을 시켜버린 통에 그 지금 이렇게 비극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건국이 그럼 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은 구체적으로는 1948년에 일어난 일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하고 90%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하고 그다음에 구성된 국회가 바로 어제 70년 어제 5월 31일 개원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 7월에 헌법 만들고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선출하고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을 선포한 거. 요 5월 10일에서 8월 15일 사이에 요 과정을 건국이라고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요것도 건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이라고 했다. 예. 건국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건국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그 정부 수비란 말은 그 당시 사람의 언어 감각에 의하면 그렇죠. 그게 바로 건국입니다. 건국이죠. 예. 그래서 그 정부 수립하고 나서 건국 공채도 발행하고요. 뭐 온갖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는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정부 수립하고 나서는 뭐 건국 훈장도 만들고 건국 공채도 발행하고 당시 건국이란 말 쓰죠. 예, 건국이란 말하고 정부 수립이란 말을 같이 섞어 썼습니다. 예. 같이 섞어 썼고 그래서 건국이라 아마 그리고 또 이제 그 국회도 개원하고 대법원도 구성하고 그렇죠. 예. 마지막에 정부를 조각을 했으니까 그게 한 나라가 만드는 마지막 단계니까 단계죠. 예. 그런 뜻도 있어서 정부 수비란 말을 쓴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있는 나라에 뭐 내각 책임제처럼 정부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닌데 그 언어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그 시대 고유한 언어 감각이 있는 것이고 그거는 건국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뭐 다 잘 아시는 대로 건국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세계가 하나의 건국이라는 것 자체는 처음부터 저는 국제적 사건입니다. 국제적 사건. 예. 따라서 건국을 하고 나면은 세계 지도에 한 나라의 이름과 국경이 들어가야 이 국경이 그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도에 국경이 그어지면 이웃 나라들이 그 국경을 승인을 해주는 지도에 들어가야죠. 예. 이제 그런 이제 그 하나의 국제적 사건이고 이 국제적 사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자체가 법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정통성이 레지티미스. 그래서 주민들이 자유보통 선거를 하고 그 대표들이 모여서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따라서 이제 법원을 구성하고 정부를 구성하고 대통령을 뽑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적법하다라는 국제적 어떤 승인이 성립할 때, 그리고 그의 주민에 대한 유효한 통치와 사법권이 행사되고 있다는 그것이 승인이 될 때 이제 국가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월부터 8월까지 그 모든 행위를 국제사회가 관찰을 한 다음에 그해 연말에 유엔 총회가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다. 그렇죠. 예, 이렇게 공정한 선거를 치렀으므로. 그래서 만약 지금 민주 투사라고 하는 분들이 정권을 잡았는데도 이 건국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 파생적인 걸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근거인 민주적 과정에 의한 국민들의 의사를 집약을 해서 만든 정부라는 그 절대적인 남북 관계에서 절대적인 우위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국가이므로 국제적 공인을 받았는데 또 북한은 그것은 찬반 투표가 불가능한 원천적인 부정선거를 통해서 출발했으므로 그것이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 결정적인 대한민국 정통성의 근거를
우리 정부가 무너뜨려 버린다는데 여기 참 신경 쓰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의 그 어떤 그 자가당 착적 역사 부정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919년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는데요. 그건 두 차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4월 11일 날 이제 안창호 선생이 안창호 선생이 아니라 그 한 열 몇 명의 동경 유학생 뭐 이광수를 비롯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급하게 하나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거기는 연해주에 있는 공산당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 또 한성에는 한성 임시정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가 있으니까 이거 이래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 상해 임시정부를 해체를 하고 그해 9월에 통합 상해 임시정부를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성 임시정부 그다음에 연해주에 있는 어떤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국민회의 이런 거 다 참여를 하죠. 다 참여를 해서 그해 9월달에 이제 명실공히 그 헌법과 여러 가지 정부 기구를 형식적으로 갖춘 이제 임시정부가 성립하는데 그 날짜조차도 지금 혼동하고 있어요. 상해 임시정부를 4월달에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9월달에 통합 임시정부를 이제 중시해야 되는데. 이 통합 임시정부가 그러면은 하나의 국가로서 실질을 갖고 있었느냐? 뭐 자기 국민이라든가 영토라든가 주권이라든가 저는 그거는 상식의 문제고 그렇죠. 국제 승인도 없고 하니까 어느 나라도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승인했다고 주장하는 또 몇 사람들이 있긴 한데요. 문제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이념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 초대 임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잘 알다시피 제퍼슨주의의 자유민주주의자. 초대 국무총리 이동현 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산주의자예요.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박용만 신채호 이런 분들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주의자들. 그러니까 최초의 자유민주주의자, 최초의 공산주의자, 최초의 민족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곧바로 분란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정부는 실질적으로 그 유효한 기간이 한 2년을 못 가서 대분란이 발생을 해서 사실상 개조판이 창조판이 해가지고 막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김구 선생이 그 간판 하나 붙들고 김구 선생 표현에 의하면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식객 노릇하면서 그렇게 간판을 붙들고 내려왔는데 그 3.1운동의 정신을 받아서 그 간판을 유지했다는 그 공로는 크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걸 갖고 나라를 만들었다 하기에는 나라라는 것은 이념의 정체인데 이념 정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념이 너무나 상이한 이념으로 갈등하는 그런 아까 개인이란 말씀했습니다. 한국인이 근대적 개인으로 거듭나는 초창기에 그 이념적인 혼란상을 대변하는 조직의 다름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반도 전체로 돌리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남북한의 대결은 사실상 그 핵심이 국가 정통성 또는 민족사적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이런 대결 구도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한 민족을 대표하는 국가는 하나여야 한다는 우리 민족사의 어떤 원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만약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의 생일을 부정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민주적 정통성과 민족사적 정통성을 다 같이 부정해버리는데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가 국가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상해 임시정부 대 조선민주주의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대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면 우리가 불리하게 됩니다. 불리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원래 북한은 건국 70주년 행사를 하고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떤 형식 논리상으로는 한반도에서 저게 정통국가인 것처럼 돼버린단 말입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목표로 한다고 의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저는 뭐 건국 70주년을 부정을 지금 하는데 그렇다면 뭐 어제 조 선생님께서 강의도 하셨습니다만 국회 역사, 예. 예, 국회 역사도 100주년이 돼야 되고, 아, 그렇네요. 예. 국회도 100주년이 되네. 뭐 군대도 100주년이 되고. 예. 그다음에 대법원장도 뭐 임기를 다시 새로 헤아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대혼란이 말도 아닌 대혼란이 발생해서 저는 얼마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질의멸렬해가지고 자멸했으면 좋겠는데 이 논의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한국인의 그 낮은 수준의 지성과 그 어떤 그 만성적인 정치적 갈등을 그냥 드러내고 있는 분이고 무엇보다도 건국 과정을 자세히 지켜본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겠습니까? 이 나라를 누가 일본으로부터 이 한반도를 해방시켰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사실상 국민당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 하에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유리된 국민들의 그 선거에 의해서 조직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당 정부의 임시 재정에 의해서 만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국이라고 치면은 이 나라가 종속국가로 출발한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아주 그렇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더불어 광복군도 중국 국민당 소속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국군의 모체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광복군이 한 30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장교는 한 70명은 전부 국민당 군대에서 파견돼 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니까 국민당 군의 장교가 철수하니까 광복군 조직도 사실상 해체되고 말한 그런 그 뒤에 좀 명맥을 약간 유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이런 모순은 길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8월 15일은 정부가 안 하더라도 그렇죠. 민간인이 해야 됩니다. 민간이 들고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광복 건국 70주년 경사를 학술회의도 하고 또 시민들이 축제를 벌여야 됩니다. 제가 건국 10주년 행사를 한번 쭉 신문을 보니까 시내 곳곳에서 꽃전차가 다니고 전국적으로 건국동이가 건국동이란 말이었군요.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대방동이만 있는 줄 알았죠. 건국동이가 전국에 한 20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200명이 전부 이제 서울로 와서 8월 15일 태어났다 이거죠. 그 한 200명 그 어린애들이 당시 10살 된 어린애들이 그 이승만 대통령과 악수하고 즐겁게 잔치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밤이 되면 남산에서 불꽃을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시민의 힘으로 좋습니다. 남산의 불꽃놀이 정도는 한번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우리 좀 단합된 자유 시민들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좋은 지금 너무 참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만은 이런 희망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희망이라도 한번 오늘 여기 나와서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좀 다들 십시일반으로 반드시 오는 8월 15일은 정부가 개념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건국 70주년 행사를 전국 방방곳곳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엠블렘도 만들고 구호도 만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 이 교수님이 어디 조사에서 발표하신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광복절 하는 것도 지금은 광복 이꼴 해방으로 해석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건국이었다면서요? 처음에는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1949년 9월달에 4대 국경일에 관한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법률 초안이 만들어지는 게 49년 6월달입니다. 법제처에서 만드는데 그 초안을 만드는데 보면은 독립기념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년 8월 15일은 제1회 독립기념일입니다. 공식적으로 제1회 독립기념일인데 요게 그 다음 달 국회에서 법률이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거 왜 독립기념일이냐 광복절로 하자고 이제 수정 동의가 발의돼 가지고 이 광복절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독립기념일이다 하는 거
따라서 50년 8월 15일은 제2회 광복절입니다. 그렇게 공식으로 지냈죠. 그래서 51년은 제3회 광복절이고요. 예. 52년 8월 15일은 그 마침 저 대통령이 밖에서 제2회 2대 대통령 취임실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좀 애매하게 돼. 그 다음부터가 애매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가 광복절을 해방절로 사람들이 이제 의미가 바뀌기 시작. 신문에서 자꾸 그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시작하니까. 신문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슬슬 바뀌어 오면서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날에 우리 민국이 성립한 몇 주년입니다. 이거는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다가 고마 그 이승만 정부가 지나고 나서 박정희 정부 때부터 오마 이거는 아예 해방절의 의미로 바뀌어가지고 45년을 기점으로 했는데 참 오래된 것이 돼서 바꾸기는 참 고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뜻만은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말도 아닌 게 먹힌다는 것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가치관이 존재한다는 건데 그것은 아마도 국가에 대한 존엄성, 고마움보다는 민족이 더 소중하다 하는 것이 저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도 아닌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개인 자유 이거 어디서 왔느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 마치 조선시대 연장 형태에 사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리 그 학식이 높고 유명한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한국의 참 엘리트 계층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분들은 의식 구조에 있어서 조선 왕조의 신민으로서의 의식 구조를 아직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낄 때가 많아요. 나는 자유인으로서 독립된 인간으로서 이 대한민국과 더불어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간이 되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라는 것도 결국 자유시민의 정치 결사인데 이 시민이 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국가라는 것은 그저 있는 것이고 뭐 불평의 대상만 되는 것으로 이제 한국인의 일반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저변에 아직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 이해와 참여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가를 요사이 저는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보다는 민주주의가 더 소중하고 민주주의보다는 민족이 더 소중하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민족 지상론이 지금 판치고 민족 있고. 문화.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사회라는 말이 등장해가지고 이 사회가 사실은 실체하는 건 아닌데 개념으로서만 있는 것인데 사회적 책임. 그렇습니다. 뭐 범죄가 일어나도 이건 개인 책임이 아니고 사회적 책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회라는 말로 또 국가를 약화시키고. 그렇습니다. 대처 수상이 저는 인터뷰를 할 때 보니까 기자가 뭐 사회의 책임을 운운하니까 대처 수상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과 가족과 나라밖에 국가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있더라고요. 사회를 인정 안 해요. 아주 결국 사회란 것은 사람이 모여서 단체를 결성한 건데 가장 원초적인 사회가 가족 아닙니까? 그다음에 확대된 게 친족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마을이고, 마을. 그다음에는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회사 조직을 만들고 그게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란 건 가족과 친족과 마을과 회사 조직, 교회 조직,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의 구체적인 역사와 특질이 뭐냐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회라고 해서 마치 어떤 추상적인 공동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 어느 상의 혼란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사를 고대 국가 성립으로 치면 저는 한 2000년 정도 잡는데요. 2000년 민족사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나라하고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조선 왕조는 제가 최근에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라는 책에도 썼습니다만
이게 중국적 세계의 동심환으로 존재한 그러한 세계입니다. 중국 천자를 정점으로 한 제후, 대부, 사, 상민, 천 이런 같은 신분적 국제적 위계로 편성된 사회고, 해서 조선 왕조는 결코 근대 국가가 아닙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중국적 문명권이 쇠퇴하면서 19세기 말이 되면 해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조선 왕조는 일제의 억압에 의해서 그냥 강점됐다기보다도 그 내부 모순에 의해서 사실상 해체되었다. 예. 그 최근에 그 정치학과의 학자로서 유명한 최정훈 교수가 예. 사회의 해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의 해체. 예, 조선 사회의 왕조, 해체. 예. 그래서 조선 왕조 조선 시대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예. 국가 이전에 사회가 갈등하고 통합을 상실한 그 리바이어탄의 예. 그 시대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사이 그 새로운 연구들이 많이 나와서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새로운 삶의 질서를 찾지 못해서 갈등하고 투쟁하고 하다가 이 사회가 해체된 그 폐허 위에 새로운 문명의 원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게 바로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죠. 예, 개인의 서구적 문명이라고 봅니다. 예, 서구적 문명이 우리의 전통 문명과 접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사회 통합, 정치적 통합을 가져온 게 대한민국이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 이전의 국가를 개성한 것도 아니고, 개성. 예, 그 이전의 국가가 제국주의 시대에 억눌렸다가 부활한 것도 아니고, 그 국가가 남긴 문명의 요소에다가 서구에서 들어온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그 범주와 결합해서 새롭게 창출된 근대 문명 국가입니다. 예. 그럼 그 조선조의 수구 반동적인 전근대적인 그 속성은 지금 북한 동당 정권으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상당 부분은. 상당한 북한에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범주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 전체주의적 어떤 집단주의적 그 정치 문화나 사회 문화는 다 북한으로 개성되어서 오늘날 김씨 왕조를 창출하고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 선생 이야기로는 김일성은 스탈린, 천황, 조선 왕을 종합한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고. 예,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예. 그렇다면 한국의 대한민국과 북한 노동당 정권의 대결은 막 저는 이제 너무 단순화하기를 좋아해서 그런데, 그건 결국 이승만 체제 대 김일성 체제의 대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승만이 대표하는 선진된 자유 개인, 그리고 김일성이가 대표하는 전체주의적 조선조적 낙후성, 계급, 민중, 민족, 우리 민족, 그거와 이승만이 전파해 왔고 실천한 그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 그 두 개가 투쟁을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 역사적인 어떤 그 국면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라는 저 구호에 정신이 팔리고 혼미해져서 참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참 상당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나라 국자가 붙은 그 조직이나 가치가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국법, 국군, 그리고 국민. 저 헌법 개정안에 보면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나라국을 공격하는 무기가 민족이라는 게 흉기화 돼가지고 민족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공격하는 이런 아주 일종의 사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 건국 생리를 이 정부가 부정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밀리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 민주화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헌법 개정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고
드디어 2000년도에 남북한 공동선언에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아주 그저 원초적인 거죠. 그런 원초적인 것이 부족 국가적인. 그 국민적 그 동의를 받고 있고 세력을 확장해오고 하는 이런 현상들 드디어 그 저 남북한의 연방제 성립을 위해서 몇 가지 선결 조건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미군을 철수시키고 또 공산당을 합법화하고 하는 이런 국보법을 철폐하고 하는 이런 민주화 세력들의 운동 세력들의 집요한 그 정치적 요구가 지금 거의 이제 집권 세력에 의해서 지금 뭐 알게 모르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결국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노선에서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위험성을 그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는데 저는 큰 문제가 있고 우리 자유진영은 지금부터라도 좀 대우각성을 해서 참 조 선생님께서 그동안 너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좀 힘을 합해서 그런 그 정치 사상적인 면에서 큰 각성의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 교수님이 제의하신 대로 오는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으로 기념하는 이 행동을 하는 것부터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날은 막 모든 갈등을 다 축제로 만들고 국민적 축제로 만들어야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런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워낙 하실 이야기가 컨텐츠가 많으신 분이니까 제가 계속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이승만 학당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이제 이승만 학당이 이제 설립된 지 2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은 그래서 그 3개월 단위로 이제 그 학기를 운영해서 지금 제 5학기를 5기생을 이제 모집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 강의 체제로만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승만 학당을 이승만 영상 학당으로 좀 발전시켜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칭 이승만 TV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이념이나 업적이나 이런 것을 그 연구하고 개발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또 좀 우리나라 역사, 경제, 정치 또는 국제 경제 정치에 대해서도 조금 아주 좀 들을 만한 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 영상 학당으로 좀 발전시켜 볼까 그런 그 계획을 갖고 지금 좀 재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완료가 되면은 좀 후원회도 만들고 할 생각인데 국민 여러분께서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참 이 건국 대통령을 이렇게 대접해서 이 나라가 장래가 저는 그렇게 박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건국 70주년을 맞이해서 그분의 공로를 좀 기리면서 이승만 학당도 재출범을 해볼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를 저는 상당히 늦게 읽었는데 거기서 김유신 열전을 읽으니까 한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동시에 이승만 대통령도 제가 좀 늦게 알게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 제대로 알게 될수록 제가 인격적으로 성숙되고 커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승만을 제대로 알면은 그건 인류 시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의 삶 속에 우리가 인류 시민이 될 수 있는 거의 모든 교훈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